어디서부터 말을 꺼내야 할지 저는 시집을 온 순간부터 정말 제 눈앞에 펼쳐지게 될 미래를 어쩌면 조금은 눈치챘을지도 모르겠어요. 시작부터 순탄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우리 남편 때문이었습니다. 남편 때문에 제가 고생을 좀 했거든요. 우리 시댁은 재산이 꽤 많은 집이라서 남편이 뭘 하든지 간에 잘한다 잘한다 해주고 금이야 오기야 정말 바람 불면 날아갈까 돌멩이에 상처라도 입을까 애지중지하게 키웠더랬습니다. 시아버지가 재산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 돈으로 우리 가족이 호의호식하면서 살았던 거죠. 그런데 행복이라는 건 항상 평온하다고 느낄 때 깨지는 법 아니겠습니까? 시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시게 되면서 그 재산이 모조리 다 시어머니에게 가게 되었어요. 시아버지랑 고등학교 시절부터 친하게 지냈다는 절친분이 상당히 유명한 변호사였는데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재산을 정리하는데 아주 큰 도움을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전해 들은 이야기지만 주변에 의사와 변호사 친구 하나쯤은 두고 사는 게 인생에 아주 도움이 된다고 하잖아요. 딱 그런 격이었던 거죠. 시아버지가 남긴 재산을 순탄하게 정리하는 데 도움을 주셨고 세금을 절감하기 위해서 시어머니에게 전부 몰아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시어머니가 집안의 우두머리가 되지 않았겠어요? 원래 사람들은 돈 따라가는 법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남편도 시아버지에게만 알랑방귀를 끼다가 시어머니에게 재산이 전부 넘어가니까 아주 시어머니 옆에 찰싹 붙어서 용돈 받았으며 붙어 있었어요. 그런 남편이 제법 마음에 들었던 것인지 시어머니의 아들 사랑은 날이 가면 갈수록 심해지게 되었고 저와 결혼을 한 뒤로부터는 남편이 엇나가게 되면 시어머니는 모조리 다 제 탓이라며 저에게 내조를 잘하라 하셨죠. 우리 아들이 결혼하기 전에는 이렇게 게으르게 살지 않았어. 하루를 얼마나 알차게 살던 놈인데 우리 아들이 하는 일마다 족족 틀어지는 건 다 네가 내조를 부족하게 해서 그러는 거다. 우리 아들이 말이야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만 있으면 아유 얼마나 성실하게 번듯하게 자기 일을 해내는 놈인데. 시어머니는 남편이 작은 실수를 할 때에도 제 내조가 부족한 탓이라며 제 탓을 했고 저는 그런 소리 듣지 않기 위해서 남편을 내조하기 위해 정말 하나하나 신경을 쓰며 살았어요. 우리 남편은 시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운영하던 회사를 물려받아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정말 제가 봐도 우리 남편은 마이너스의 손이라고나 할까요? 정말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 인간이라서 그런 건지 뭔지 일을 하는 족족 사고만 치는 인간이었어요. 가만히나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지. 이거는 뭐 누가 봐도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것에만 손을 대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이번에는 사업을 좀 확장해 보려고 해. 내가 우리 아버지께서 경영하시는 걸 볼 때마다 답답했거든. 요즘은 국내 생산보다 해외에서 발주받아서 가지고 오는 것들이 더 품질도 좋고 잘 팔리고 남는 것도 많다니까. 내가 진짜 제대로 한번 보여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여보, 제가 회사 일을 잘 모른다고 하지만서도 그래도 문어발식으로 사업만 확장했다가는 손실이 클 것 같은데 유행하는 것만 따라갔다가는 사업의 정체성도 잃을 것 같고요. 게다가 이미 유행하고 있는 것들을 들여와봤자 후발주자밖에 안 되는 건데 꼭 그걸 해야겠어요? 사업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참 말 많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이른 시기라는 말 몰라서 그래. 지금이야 늦어 보이겠지만 유행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것도 아니고 지금 투자를 하고 시작해도 늦지 않았다니까. 나만 한번 믿어봐. 내가 떼돈 벌어서 호강시켜줄 테니까. 유행이라는 게 얼마나 휙휙 바뀌는 시대인데 그런 거 하나 잡아채지 못한 남편은 문어발식으로 사업 확장으로 당연히 손실을 보기 시작했죠. 하나만 잘해도 모자란 시대에 여러 가지 찍어먹기만 해보니까 잘 될 리가 있겠어요? 점점 회사는 경영난에 시달리는 수준까지 가고 말았죠. 하나 둘 실패를 하고 회사가 위험해질 때마다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달려가서 도와달라고 했어요. 아유 엄마 그렇게 돈이 꽉 틀어지고 있어 봐야 어디다 쓰겠어. 이번에 나 사업하는 거에 도움을 좀 줘요. 돈 한번 크게 쥐어주면 내가 손실도 메꾸고 그 사이에 새로운 방향으로 준비도 하고 있던 것도 시작해보고 하게. 엄마 나 믿지? 내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지난번에도 뭐 하나 손해봤다고 돈 좀 달라고 하더니만 이러다가 네 아버지가 남기고 간 돈 다 쓰겠다 다 쓰겠어.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 내가 내 아들이니까 믿고 주는 거지. 너 남이었으면 아주 얄짤도 없었어. 그나저나 며느리 너는 뭘 하고 있었길래 우리 아들이 얼토당토 안 한 일에 돈 쓰는 걸 가만히 내버려 두었어. 네가 중간에서 끊을 것은 끊고 괜찮겠다 싶은 것만 지지를 해줘야지. 에이, 우리 마누라가 사업에 대해서 알면 뭘 얼마나 한다고 그런 소리를 해.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엄마는 아무 걱정도 하지 마시라니까. 내가 일해 보여도 유행에는 빠삭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알아서 잘할 테니까 엄마는 걱정 붙들어 매고 있어. 돈만 조금 쥐어주면 내가 알아서 다 할게. 엄마 나 믿지? 아유 믿지 그럼. 우리 아들이야 믿지만 우리 아들 손대는 일도 믿어도 되는 일인지 모르겠다. 아무튼 집안에 여자가 똑똑해야 하는 건데 내조를 잘해야 이것도 저것도 다 되는 건데 말이야. 아유, 네가 잘해야 집에 돈이 들어오는 거란다. 내가 이런 잔소리를 하기 전에 스스로 알아서 좀 잘하면 어디가 덧나니? 남편이 실수를 한 부분을 가지고 제 탓을 하는 건 억울했지만 제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친정이 빵빵한 것도 아니었고 남편에게 그렇다고 돈을 퍼부어서 내조를 할 수 있는 재력이나 기술을 가진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의 보는 눈보다는 제가 보는 눈은 더 나은 것 같더라고요. 잔소리 듣기도 싫고 보다 못해 안 되겠다 싶어서 남편의 회사 일에 참견을 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손대려고 하는 일이 있으면 일단 막아선 뒤에 그 분야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했던 거죠. 여보, 지난번에 말했던 건 괜찮은 것 같은데 이번에 당신이 들여오겠다는 중국산 물건은 좀 나쁜 것 같아요. 여기서 손해를 안 보려고 하면 기존에 조금 비싼 거 알아봤던 게 훨씬 좋을 것 같은데. 내 말을 무시하지 말고 한번 시장 조사나 해봐요. 내 말이 맞다니까. 아이씨, 중국에서 싸게 들여올 수 있는 건데 왜 자꾸 초를 치고 그래? 당신이 사업에 대해서 뭘 안다고? 사업이라는 게 옆에서 곁눈질로 보고 배운다고 할 수 있는 건 줄 알아? 절대 아니야. 당신이 말한 대로 하면 원가가 높아져서 그만큼의 마진이 안 굴러 들어온다니까. 마진도 중요하지만 제품 품질도 중요한 법 아니겠어요? 이번에만 제가 해보자는 대로 딱 한 번만 해봐요. 반응이 좋을 수도 있잖아요. 남편은 고집을 부리는 저에게 혀를 끌끌 차면서 혹시라도 잘못되게 되면 알아서 책임지라고 으름장을 놓더라고요. 왠지 모를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고개를 끄덕였고요. 남편은 제가 하자는 대로 물건을 가지고 와서 팔기 시작했는데 이게 대박까지는 아니어도 중박은 치게 되었죠. 반응이 좋으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제 말을 듣기 시작했고 엄청난 부를 쌓은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남편이 하고 싶은 대로 해서 손해를 보는 일은 없어지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보면서 한마디 던지셨어요. 금뱅이도 그르는 재주가 있다고들 하더니만 너한테 또 이런 안목이 존재하는구나.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는 줄 알았더니만 그래도 나름 할 줄 아는 게 있었네. 앞으로도 그렇게 우리 아들 내조 열심히 하면서 돈이 될 구멍을 좀 찾아라. 그게 진정한 내조인 거야. 사실 제가 사업의 까막눈이라고 해도 조금만 배우면 남편보다는 잘할 수 있을 거란 뭔가 모르게 자신감이 있었어요. 제가 어디 가서 자랑은 안 하는데 사실 법대를 나온 여자거든요. 변호사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사법고시에서 계속해서 낙방을 했었어요. 합격이라는 두 글자가 저에게는 너무 멀고 먼 이야기더라고요. 몇 번의 실패를 맛보게 된 것도 서러운데 로스쿨이 나오게 되면서 저는 변화에 적응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사법고시까지 폐지가 된 마당에 저는 변호사라는 직업이 너무 멀게만 느껴졌고 커다란 장벽에 가로막힌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결국 큰 결심을 하고 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포기를 하고 언제까지 낙방했다는 좌절감에 갇혀 살 수는 없으니까 일을 하기 위해 취직을 했고 취직을 한 회사에서 거래처 사장인 시아버지를 만나게 되면서 선자리를 주선받게 되었던 것이었어요. 그 선자리에서 만나게 된 사람이 지금의 남편이었고요. 시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저에게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우리 아들이 아직 사람이 덜 됐어. 내가 어디 내놓기 부끄러운 아들이지만 우리 며느리를 다른 집에 놓치고 싶지 않아서 욕심을 조금 부렸지. 꼭 내 아들을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네.
아주 똑똑한 며느리가 들어왔으니까 내가 안심이 된다.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저런 모질이랑 결혼을 할 수 있냐 의심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 남편 생긴 게 상당히 한몫하는 사람이었어요. 행동도 무척이나 친절한 사람이었는데 생긴 게 빛이 나게 잘생겼다 보니까 홀라당 반해버리게 되었죠. 시댁에서 밀어붙이는 바람에 일사천리로 결혼까지 하게 된 것이었고요. 저희 부모님 입장에서도 친절하고 부드러운 행동만 하는 우리 남편이 마음에 들었을 테고 시댁이 워낙 돈이 많으니까 걱정 없겠다 싶으셨겠죠. 하지만 그것이 전부 가면을 쓴 얼굴이라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만 친절한 남편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친절한 고집불통 바보였거든요. 결혼을 했으니 당연히 저를 우선으로 제 위주로 행동할 거라 생각했던 남편은 저를 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는 친절한 모습만 보여주었거든요. 정작 저에게는 핀잔을 내뱉고 밀어내고 했으면서 다른 여자들에게 가서는 그 어떤 사람보다 매너 있는 척하니 제 속이 터지지 않을 수 없었지요. 저는 항상 남편이 바람이라도 피우진 않을까 전전긍긍해야 했고 한마디로 제가 제 인생을 쉽게 생각을 해서 꼬아버린 거라 어디 가서 말을 하지도 못했어요. 시댁이 빵빵한 집안이긴 했지만 제가 사법고시를 그만두겠다고 선언을 했을 때에도 저에게 로스쿨에 입학을 하라 권유하셨던 부모님이셨고 제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에도 아깝다고 아쉬워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던 부모님이셨기에 제가 어찌 속상한 마음을 부모님께 털어놓을 수 있었겠어요. 제가 우겨서 한 것이나 다름없는 결혼인데 거기다가 남편이 바람을 피운 걸 본 적도 들킨 적도 없는데 의심만 가지고 바람 피울 것 같다고 의처증 있는 사람처럼 굴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저 남편이 남들에게 친절하게 행동한다고 해서 바람이라 확정짓고 친정에 알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분명 저에게 화살이 돌아올 것이 확실했기 때문에 저는 그저 시커멓게 타버린 속을 부여잡고 모르는 척 애써 무시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결혼 생활을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유일하게 집안에서 든든하게 제 편을 들어주었던 시아버지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마음고생을 꽤 심하게 해야 했었습니다. 어쨌든 이 집안에서 제 편, 그리고 제가 뭘 하든 예쁘다 해주셨던 분이 시아버지였기 때문이죠. 우리 아들이 너 때문에 겉도는 것 같다. 지 애비 그 사고로 갑작스럽게 떠났다고 한들 갑자기 저렇게 게을러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다고 말할 아이가 아닌데 말이야. 네가 똑바로 붙잡아주지를 못하니까 우리 아들이 저러는 거 아니겠어? 아유, 내가 정말 속이 상해서 원. 저는 남편이랑 대화를 시도하려고 했지만 남편은 점점 더 저를 피하려고만 하고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 집안에서 설 자리는 좁아지게 되었죠. 남편이 저와 결혼을 한 것은 마치 돈줄을 틀어주고 있는 시아버지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어요. 정말 그 이유가 아니라면 시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저에게 이렇게 아무런 반응도 해주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없었을 테니까요. 아마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 장례식장에서 가장 많이 울었던 게 저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결혼한 지 4개월 만에 상을 치르고 결혼 생활은 무척이나 지옥 같은 상황으로 흘러가게 되었죠. 결혼 생활을 시작하고 2년 차가 되었을 때 제 나이는 32이었는데 시모는 시아버지의 재산을 꽉 틀어주고서는 남편에게만 야금야금 주었어요. 저에게는 정말 단돈 10,000원도 주지 않았다니까요. 남편은 그 돈을 믿은 건지 뭔지 계속해서 사업 확장에만 눈이 돌아 있었고 실패도 많이 했어요. 남편은 회사 경영이 힘들어지자 저에게 볼멘 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남들은 맞벌이도 하고 그런다던데 당신은 집에만 있으니까 좀 그래. 회사 경영하는 것도 힘들고 요즘은 회사에서 돈 만지기가 어렵다 이 말이야. 이번 달은 내가 생활비를 못 줄 것 같아. 사장이 되어서 직원들 월급 밀리는 꼴은 못 보잖아.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월급을 포기해야지. 여보, 지난번에 제가 하자고 해서 잘된 프로젝트도 있었고 회사 일 생길 때마다 저한테 물어봐서 손해는 면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갑자기 회사의 경영난이다, 월급을 못 가져온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이상하다 싶은데요.
생활비를 안 주면 당장 우리 공과금은 식비는 당신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뻔히 알고 있는데 생활비를 안 주는 건 말이 안 되는 건데. 내가 뭐 딴 주머니라도 차고 있다고 의심을 하는 거야, 뭐야. 회사 경영이라는 게 하나만 잘해서 되는 건 줄 알아? 물론 당신 도움으로 성공을 한 프로젝트가 있긴 하지만 그것들은 전부 돈이 안 되는 것들이라고. 일확천금이랑은 거리가 멀다는 걸 당신도 알고 있으면서 나를 의심해? 내가 언제 또 의심을 했다고 그렇게 몰아세우고 그래요. 당신이 화를 내니까 더 수상해 보이잖아요. 생활비를 못 가져다 주는 회사 사장이 말이 안 되니까 하는 소리죠. 이런 회사도 있고 저런 회사도 있는 거지. 당신이 우리 회사 돌아가는 걸 100% 알고 있는 것도 아니면서 왜 말을 그렇게 하고 그래. 내가 마치 뭐 돈을 어디다가 빼돌리는 사람처럼 의심하면서 말을 하니까 더 기분이 더러울 수밖에 없지. 남편이 발작을 하듯이 부정을 하니까 더 수상한 거 있죠? 생활비를 한 푼도 안 준다는 것도 수상했고요. 저는 결국 의심을 지우지 못하고 남편 몰래 남편의 휴대폰, 컴퓨터 같은 것을 뒤졌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거 아시죠? 깨끗하니까 더 수상하더라고요. 평소에 친절을 빙자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여자를 흩뿌리고 다니던 남편인데 너무 아무것도 없이 깨끗하니까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모조리 다 지워버렸다는 느낌을 받게 된 거죠. 근데 뭐 컴퓨터에 누가 사용했던 기록을 볼 수 있는 장치라도 걸어둔 건지 남편이 저에게 뭐라고 하더라고요. 당신이 내 컴퓨터 뒤졌어? 도대체 뭐가 그렇게 의심이 되어서 그러는 건데 내가 바람이라도 피운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어떡하냐? 아무런 기록도 나오지 않아서 공쳤겠네. 내가 바람 피운다는 의심은 그만하고 적은 돈으로 우리 가족 어떻게 생활할지 그런 거나 신경 써. 내가 참 기분 더러워서. 의처증이야 뭐야? 그냥 컴퓨터 쓸 일이 있어서 열어본 거예요. 친정아버지께서 이메일 좀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셔가지고 내가 무슨 의처증이 있다고 그래요. 다른 거 뒤져볼 생각 전혀 안 했는데 그렇게 말을 하니까 기분이 좀 그렇네요. 내가 이번에는 증거가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줄 알아. 다음부터는 내 사생활 뒤질 생각하지 말고 생활비 부족하면 당신이 직접 돈 벌어 쓰는 방법도 있으니까. 하지만 이것도 뭐 손발이 맞아야 박수 소리가 나는 법이죠. 남편은 저에게 생활비가 부족하면 돈을 벌어라고 했지만 저희 시어머니는 집안의 여자가 무조건 집을 지켜야 하는 법이라고 하셨어요. 오죽하면 저한테 남편을 섬길 줄도 알아야 한다면서 꼬박꼬박 존대를 쓰라고 하셨으니까 말이에요. 나가서 돈을 벌긴 뭘 벌어. 여자가 집을 딱 지키고 있어야지. 남편이 출근할 때 퇴근할 때 맞춰서 밥 딱딱 차려놓고 집안일하고 내줘야 할 생각을 해야지. 나가서 돈 몇 푼 벌어온답시고 남편이랑 맘먹으려 들면 되겠어? 일은 무슨 일이야. 절대 안 돼. 저는 결혼 4년 차가 될 때까지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주 그냥 진퇴양난이었죠. 소가리를 어찌나 했던지 차라리 제 몸이 2개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까지 했다니까요. 그런데 일은 늘 하루아침에 생기더라고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게 된 것입니다. 너무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라서 정신이 없었는데 저희 시어머니가 폐렴에 걸려서 꽤 오랜 시간 동네 병원을 다니면서 항생제도 먹고 폐렴 치료를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글쎄 우리 시어머니가 어릴 적에 결핵을 앓았었던 이력이 있었던 거죠. 폐결핵으로 인해서 폐가 좋지 않았었는데 폐렴까지 오랜 시간 앓게 되면서 합병증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폐농양이라는 합병증이었는데 세균 감염에 의해서 발생하는 증상이라고 하더라고요. 폐농양이 조기에 치료를 하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지금 시간이 꽤 흘렀어요. 폐에 구멍이 생기고 그 구멍에 주머니 형태로 고름이 차게 되는 병이거든요. 조기에 알았다면 약물로 치료가 가능하지만 지금은 환자분이 이미 농양에 파열이 되어서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에 오시게 된 경우라 이럴 경우에는 꽤 위험합니다. 폐농양이라는 병명도 처음 듣는 거라 어질어질했는데 위험하다는 말에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병원에 바로 입원을 해서 치료를 시작하긴 했으나 파열이 된 부위 자체가 좋지 않았고 폐가 점점 단단한 조직으로 변질이 되고 있다면서 폐 섬유종으로 폐가 굳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폐가 굳으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호흡을 하기가 어려워지고 몇 년 안에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폐 섬유종은 멈출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약물을 통한 지연은 가능하나 사실 언제 진행 속도가 빨라질지 장담을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서서히 주변 정리하시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충격을 받고 있는데 옆에 있는 남편이 곰곰이 생각을 하더니만 의사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어머니가 입원해 있는 병실에 달려가서는 기야말 말을 뱉더라고요. 엄마 폐가 언제 굳을지도 모른다는데 위험해지고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고. 엄마가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는데 일단 유산부터 나누는 게 좋지 않겠어? 엄마가 죽고 난 다음에 재산 정리를 하려고 하면 세금도 많이 나가고 복잡해지잖아. 아니 이 자식이 지금 엄마 죽으라고 고사를 지내는 것도 아니고 뭐가 어쩌고 어째? 병원에서도 몇 년 안에 죽는다고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내가 지금 병이 진행되고 있는 거지 언제 죽는다 날이 나온 것도 아닌데 앞으로 5년 10년은 더 살 수도 있는데 벌써 유산해달라고 쪼르르 달려와? 못 준다. 아니 엄마도 아버지 죽고 받은 돈이면서 뭘 그렇게 욕심을 내고 그러셔. 그러지 말고 미리미리 증여를 해야 세금도 싸게 먹히는 거라니까. 엄마한테는 나밖에 없다며. 유일하게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나뿐이라며. 아유 아들 잘 되는 꼴 보고 가야 엄마도 마음 편안하지 않겠어? 나한테 돈 주라고. 내가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지 너한테 돈 줘봐라. 네가 나를 쳐다는 보겠어? 지혜비 그렇게 간 이후에 납골당 한 번을 안 찾아가는 놈이 돈 생기면 지엄이 신경이나 쓰겠냐고. 돈 절대 못 준다. 그래야 네가 똥줄을 타서 내 병문안이라도 오지. 아이 참 너무하네 글쎄. 언제는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다고 해놓고서는 이렇게 말을 바꾸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아들 잘 되는 꼴을 못 보겠다는 엄마가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거냐고. 엄마 돈 욕심이 정말 그득하네. 엄마 진짜 그러다가 나중에 죽어서도 제사밥 못 얻어먹어요. 이놈이 정말 돈에 환장해서 미쳤나. 너 지금 내 상태가 어떤 줄이나 알고 여기 찾아와서 돈 내놔라 그런 소리 하는 거야? 병원에 입원해 있는 엄마한테 이놈이 못하는 소리가 없어. 내가 지금 열이 39도 가까이 올라와서 오한이 들어 죽겠구만. 제사상 타령을 해? 어? 시어머니가 가슴을 팡팡 치면서 말을 하는데 정말 내 남편이지만 철이 없어도 너무 없고 자기 생각밖에 못하는 남편이 한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남편이 씩씩거리면서 병실을 나가고 저만 덜렁 남겨졌는데 시어머니 표정이 영 좋지 않았죠. 어머님, 아들 이렇게 키워놓으니까 정말 답도 없으시죠? 금이야 오기야 키워놨는데 내내 돈 달라는 소리밖에 안 하고 저 사람 돈 말고는 아무 생각도 없는 사람처럼 굴어요. 저한테도 나가서 돈 벌어다가 생활비 마련하라 하더라고요. 어머님이 재산 쥐어줘봐야 돈 쓸어 다니기 바쁘지 어머님 챙길 인간이 아니라고요. 저도 답답해서 솔직하게 말을 했더니만 시어머니도 이때부터 사람이 좀 변하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 말로 하면 현타가 찾아왔다고나 할까요? 시어머니 기가 팍 죽어서는 아들놈도 못 믿겠다고 하는데 아픈 데다가 아들까지 저렇게 나오니 우리 시어머니가 영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때부터 측은지심이 생겨서 시어머니의 병수발을 들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처음에는 간병인을 고용했었죠. 그런데 보통은 간병을 하는 사람들이 외국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시어머니가 영 소통을 하는데 너무 답답해하고 마음에 안 든다고 핀잔을 엄청나게 주더라고요. 아니 나는 영어 까막눈인데 물 좀 가져다 달라고 하니까 못 알아듣는 척하면서 딴짓하고 있더라. 내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너를 불러다가 도와달라고 하겠니. 아니 너도 집안일 하느라 바쁜 거 알지만서도 내가 속이 터져 죽겠는데 어떡해. 차라리 사람을 갈아치워 다오. 저 사람 말고 좀 더 한국말을 잘하는 사람으로다가 말이야. 하도 시어머니가 난리를 치니까 처음에는 네네 알겠습니다 하고 시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을 교체를 해주었는데 이게 한두 번이어야 말이죠. 몇 번씩 난리를 치니까 더 이상은 일을 하겠다는 간병인이 존재하지 않았고 이 병원에서도 우리 시어머니가 무척이나 까다로운 사람이라는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간병인들 사이에서도 기피 대상 1호가 되고 말았어요. 우리 시어머니 천성이 부려먹는 사람은 확실하게 부려먹어야 한다는 주의라서 간병인들을 막대하긴 했었거든요.
보통 환자들이 오랜 시간 입원을 해 있으면 서로 얼굴도 알게 되고 인사도 하고 그렇게 지낸다고 하는데 우리 시어머니는 그런 교류 정말 얄짤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님, 옆방에 계신 아주머니도 병원에 꽤 오래 입원 중이라 심심하다 하시던데 어머님이랑 같이 말동무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내내 똑같은 TV만 보고 있으면 재미없잖아요. 산책도 하시고 옆방 아주머니랑 수다도 떨고 하시면 시간도 금방 지나고 좋을 것 같은데. 얘는 환자들이랑 친하게 지내봐야 뭐가 좋다고. 저승에나 가까워지는 거 아니냐? 가망도 없는 인간들끼리 뭐 저승길 동무 만들어서 뭐 하겠어. 죽어서 뭐 같이 황천길 넘어가라 이거야? 친구는 무슨. 그럴 마음 없으니까 입 밖에도 꺼내지 마라. 처음에는 다른 사람이랑 교류를 안 하겠다고 본인은 여기서 꼭 태어날 거라던 시어머니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풀이 팍팍 꺾였어요. 퇴원을 하라는 말도 없지 계속해서 숨은 가빠져 오지. 이미 다들 시어머니에게 붙은 까다롭고 피곤한 사람이라는 수식어 소문 때문에 가까이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날이 가면 갈수록 무기력해지고 심심해하셨고 결국에는 저에게 고개를 푹 숙이셨죠. 그래, 아유 네 말이 맞다. 병원이라는 곳이 사람을 참 지치게 만들어. 가만히 있는데도 곧 죽을 것 같고 말이야. 내가 징징에 네 말을 듣고 다른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면서 잘 지냈어야 했는데 이거는 뭐 왕따도 아니고 여기서 혼자 이러고 있으니까 무기력해진다. 그러니까 네가 내 말동무를 좀 해주면 안 되겠냐? 매일같이 와서 나한테 이것저것 사는 이야기도 들려주고 말이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푹 숙이고 마치 제 눈치를 보는 듯한 말투로 말을 하셨어요. 호랑이 같던 시어머니였는데 병세가 짙어지고 퇴원을 할 기미가 사라지자 저에게 고개를 숙이면서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게 또 마음이 짠해오고 오죽 심심하고 말동무가 필요하시면 저에게 고개를 다 숙이실까 싶고. 어머님, 근데 저도 집안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긴 해서요. 남편이 버려놓고 가는 일들도 많이 있고 아버님께서 남겨두신 회사 일도 제가 조금씩 남편 옆에서 돕고 있어서요. 자주는 못 오더라도 노력은 해볼게요. 그런 식으로 애둘러서 거절을 하긴 했는데 우리 남편이 이 이야기를 듣고는 저에게 잘 됐다면서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이런 절호의 찬스를 왜 눈앞에서 발로 차고 있어. 당신이 가서 우리 엄마 병수발을 들고 와야지. 마음을 약하게 만들어서 재산을 다 가지고 와야 한다 이 말이야. 당신이 살다 보니까 이런 일에도 다 쓸모가 있네. 우리 엄마 마음을 간질간질하게 만들어서 재산을 다 가지고 와. 어? 당신만 믿는다. 내가 왜 그 고생을 하면서 재산을 가지고 와야 해요? 어차피 재산을 가지고 온다는데 당신 배만 불려주는 일이고 나한테는 한 푼도 안 올 텐데. 아 싫어요. 생활비도 꼬박꼬박 안 주는 회사 사장이라는 사람이 일 하나 제대로 하는 거 없이 한량처럼 살고 있는데 돈까지 생기면 진짜로 당신 답도 없는 인간이 될 것 같아서 싫다고요. 내가 또 언제 제대로 하는 거 하나도 없이 한량처럼 살았다고 그래. 오해야 오해. 내가 한량처럼 산 게 아니라 당신이 생각보다 보는 안목이 좋으니까 믿고 맡긴 거지. 재산 받으면 내가 나눠주겠다고 약속할게. 우리 엄마 병수발 들고 있느라 고생하는 거 내가 왜 모르겠어. 나 다 알고 있어. 내 뒷바라지 한다고 바쁘게 산 것도 다 알고 있고 말이야. 고생 많았어. 이제 우리 인생 저 재산만 받으면 활짝 피는 거라니까. 당신만 믿을게. 그러더니만 그 다음부터는 생활비 밀리는 거 하나 없이 꼬박꼬박 잘도 가지고 오더라고요. 저에게 뭐 가끔 가다가 시어머니 병수발 잘 들어주고 마음만 돌리게 해주면 된다고 말을 하는데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시어머니 말동무도 해드릴 겸 병원에 출퇴근 도장을 찍듯 갔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매일같이 병원에 가니까 고마워하면서도 은근히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내가 참 너에게 와달라 말을 하긴 했지만 이렇게 매일같이 찾아와서 어려운 일 도와주고 말동무도 해주니까 고마울 수밖에 없구나. 내가 부탁한 일이긴 하지만서도 그런데 말이다. 너희들 혹시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 아니 어찌 된 게 결혼한 지 4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아이가 안 들어서는 거야. 효도라는 게 뭐 별거냐? 손주 떡하니 안겨주고 하는 거지. 내가 죽기 전에 손주 얼굴 딱 한 번만 보고 가면 참 좋으련만.
제 눈치를 살살 보시면서 아이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랑 남편이랑 사실 각방 생활한 지도 시간이 꽤 흘렀거든요. 애초에 합방을 하지 않았는데 아이가 어디서 생기겠어요? 하늘을 봐야 별을 따는 법인데. 제가 그냥 어물쩍 웃으면서 넘어가니까 저에게는 차마 말을 더 못하시고 남편에게 시어머니가 한 소리를 하셨더라고요. 아들이라는 게 말이야. 발 빠르게 움직일 생각은 안 하고 뭐가 이리 굼떠. 내가 눈 감기 전에 봐야 할 것들,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겠니. 너는 내가 죽기 전에 손주를 안아보게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내가 원 답답해서 이런 소리까지 해가면서 손주 낳아달라 잔소리를 해야 해? 애 키우는데 들어가는 돈이 얼만데요. 요즘 회사 사정도 별로고 아이 키우는데 들어가는 시간 정성 생각하면 요즘은 일부러 애 안 낳고 사는 부부들도 있다는데. 네가 왜 돈 걱정을 하고 있어? 내가 가진 재산 일만데 너희들이 손주만 낳아주면 내가 돈 하나 지원 안 해줄 것 같아서 그래? 떡두꺼비 같은 손주, 토끼 같은 손주 하나씩만 낳아봐라. 내가 가진 재산 탈탈 털어서라도 뭐든 해주지. 재산을 전부 물려줄 것처럼 시어머니가 말을 하니까 글쎄 우리 남편의 눈이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때부터 갑자기 남편이 저에게 아이를 가지기 위해서 합방을 하자면서 시도 때도 없이 들러붙기 시작하는데 솔직히 저는 남편의 그런 행동이 너무나도 싫었고 합방해주기도 당연히 싫었어요. 진짜 싫었어요. 이미 남편이랑은 하우스메이트로 생활 공간만 공유하고 산 지 시간이 꽤 흘렀는데 갑자기 소름 돋게 왜 합방을 하자는 건지 너무 싫다는 말 이외에 다른 말로는 설명할 수도 없었죠. 솔직히 결혼 4년 차라면 아직은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있고 손만 잡아도 좋은 시기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이미 남편이 40년은 같이 산 사람처럼 느껴졌고 남편이 밖에 나가서 뭘 하고 다니는지 몰랐기 때문에 이 인간에 대한 의심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상태였죠. 저는 애써 피해보려고 했지만 제가 병원에 갈 때마다 저희 시어머니는 손주를 보고 싶다고 자기 죽기 전에 소원이라고 좀 낳아달라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애원을 하면 할수록 저는 우리 친정에 제 결혼 생활에 대한 아픔을 토로하고 도망치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지만 저도 제 자존심이 남아있더라고요. 법대 졸업하고 고작 이따위 꼴로 산다는 걸 보여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공존했어요. 거기다가 우리 남편이 아주 가끔 가다가 친정에 갈 때마다 친정 부모님께는 가식적으로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우리 친정에서도 의심도 못하고 있었고요. 남편은 제가 합방에 응하지 않으니 억지로 저에게 합방을 요구하면서 재산을 받아야 하지 않겠냐고 강요를 했어요. 정말 그놈의 돈이 뭔지 참 사람 눈을 돌게 하더라고요. 부부가 합방을 하는 건 당연한 일 아니야? 이것도 법적으로 이혼 사유가 된다고 하던데 당신 나랑 아이 낳고 알콩달콩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 내가 이렇게까지 말을 해야 해? 그러지 말고 폐가 굳어가는 우리 엄마 소원이라잖아. 임신이 뭐 별거냐고 지원 다 해준다는데 우리 부부 앞으로 먹고 살 걱정 안 해도 된다니까.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또 속절없이 흘러갔고 결혼 5년 차가 되었을 때 드디어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신을 하자마자 다정한 척하며 저를 꼬여냈던 남편은 또다시 저에게 각방을 요구했고 저는 뭐 버려진 조강지처가 뭔지 실감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 시어머니의 병세는 점점 더 악화되기 시작했는데 제가 임신을 했다고 하자 너무나도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머나, 우리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고? 정말 잘했다. 내 마지막 소원이었는데 정말 잘 됐어. 그래도 내가 죽기 전에는 손주를 볼 수 있지 않겠니? 정말 고맙다. 뱃속에 내 손주가 살아있다고 하니 무럭무럭 어떻게 배 모양이 바뀌는지 아이가 잘 크는지 궁금하구나. 저는 매번 시어머니를 찾아가서 초음파도 보여주고 무슨 검사를 했고 아기가 자리를 잘 잡았다고 말을 해드렸어요.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의 표정은 눈에 띄게 밝아졌고 짙어지는 병세를 이겨낼 것처럼 그렸어요. 손주만 만나게 된다면 세상 어떤 시련이 와도 다 거뜬히 넘겨버릴 수 있을 것처럼 말이죠. 시어머니는 독한 약과 산소 투여를 해야 할 정도로 점점 병세가 짙어졌지만 불러오는 제 배를 보면서 행복해 하셨고요.
제 배를 만지작거리면서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본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남편보다 더 많이 태아랑 대화를 했으니 우리 시어머니가 정말 손주를 오랜 시간 기다려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제 임신 생활이라도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임신을 하면 검사를 할 것도 많고 준비해야 할 것들도 많고 호르몬에도 변화가 일어나니까 제 몸의 상태도 점차 변하게 되잖아요. 그런 와중에 우리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다리뼈가 으스러지는 일을 겪게 되셨어요. 그냥 조용히 태교만 해도 모자랄 시기에 이런 일 생기는 게 너무 스트레스였죠. 시어머니의 병원에 내내 있는 것도 지치는 일이었는데 아버지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셨으니 전 정말 병원에서 병원으로 출퇴근을 하는 사람처럼 지내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이야기를 들은 시어머니가 글쎄 남편 몰래 저한테 거금을 주시는 게 아니겠어요? 단 한 번도 저에게 단돈 10,000원도 주신 적이 없었던 시어머니셨는데요. 사돈어른이 사고를 당했다 하시는데 내 어찌 모르는 척 할 수 있겠니? 네가 매번 내 병실에 와서 이렇게나 고생하는데 내가 이 정도는 해야지. 시어머니의 도움으로 우리 아버지는 치료, 수술, 돈 걱정 없이 받게 되었고 저는 시어머니 병수발도 열심히 들었죠. 그때부터는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저도 괜히 더 힘이 나게 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내 남편 모르게 돈 줬던 거니까 남편은 아버지의 수술비를 받았다는 사실도 모르고 저한테 잘하고 있다고 칭찬까지 하더라고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남자였죠. 제가 임신을 한 지 8개월 차가 되었을 때까지 정말로 단 하루도 빠짐없이 시어머니 병수발을 들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나 되시나요? 물론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시어머니가 저에 대한 마음가짐을 많이 바꿔주었으니까 할 마음도 들었던 것이긴 했지만요. 우리 시어머니의 증세가 급격하게 악화가 되면서 자리에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해서 제가 시어머니 똥오줌까지 다 치워야 했는데 임신을 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물론 간호사 선생님이 와서 도와주고 알려주고 한다 해도 만삭의 임산부가 그걸 해내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배가 불러서 앉아있는 것도 힘든데 시어머니는 저에게 그럴 때마다 미안해하면서도 자기 손발이 되어줄 사람은 필요하니까 은근히 잔소리를 하시면서 말을 하셨어요. 뭐 이해 못할 건 아니었죠. 제가 아니면 올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내가 사돈어른 치료비 다 대준 거 알지? 내가 너 아이만 낳으면 돈 지원도 팍팍 해준다고 했잖니. 내가 기운을 차릴 때까지만 조금만 부탁하마. 네가 내 손발이 되어줘야지. 그런데 사람 인생 한순간이라고 시어머니의 증상이 갑작스럽게 나빠지면서 그 이후로 일주일 만에 시어머니의 호흡이 멎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저에게 곧잘 말을 거시던 시어머니가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났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밤에 잠이 든 사이에 일어났던 일이라 저도 병원이 아니라 집에 있었고 병원에서 급하게 연락이 와서 남편이랑 함께 병원으로 갔을 때는 이미 시어머니가 눈을 감은 뒤였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주저앉았는데 남편은 태연하게 직원들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이 병원에서 사망했으니까 여기 장례식장 이용할 수 있죠. 장례식장 이용하는 건 어디로 가서 물어보면 됩니까? 그래도 좀 큰 호실에서 해야 할 것 같은데 제가 또 사장님이라 직원들이 다 올 것 같거든요. 장례식장 가서 문의하면 되죠. 마치 이전부터 이런 상황을 준비해온 사람처럼 구는데 이성적이라고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인간 새끼가 아닌 것 같다고 해야 하는 건지 장례식장을 준비하는 동안 저도 상복으로 갈아입고 임신한 몸으로 장례식장 지키는 게 맞나 싶었지만 남편은 이리저리 연락 돌리느라 바빠서 제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더라고요. 더 황당한 건 소식을 들은 손님들이 하나둘씩 찾아오는데 남편 새끼 뭐가 그리 바쁜지 상주가 자리도 안 지키고 계속 바깥에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틀이라는 시간이 순식간에 가버리고 시어머니의 발인을 하는 날 남편이 잠시 나갔다 온다고 하더니 웬 여자 하나를 데리고 장례식장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처음 보는 사람이었고 남편이 설명을 해준 것도 아니라서 그냥 멀뚱멀뚱하게 지켜보고 있었죠. 근데 왠지 싸한 느낌이 딱 드는 겁니다.
마치 그 둘의 사이가 그냥 남녀 사이가 아닌 것처럼 느껴졌어요. 발인을 하는 날이었으니까 친척들이 다 있는 자리였는데 남편이 갑자기 저를 빤히 보더니만 피식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아, 당신이 먼저 인사를 해야겠네. 오늘부터 내 마누라 될 여자야. 내가 너무 갑작스럽게 이야기해서 황당할지 모르겠지만 받아들여. 당신이야말로 장난치르면서 정신이 어떻게 되기라도 한 거야? 오늘부터 마누라라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한 번에 못 알아들을 줄 알았다. 내가 너무 앞뒤 다 빼놓고 말을 하긴 했지. 오늘이 발인하는 날이니까 납골당에 엄마 모시게 되면 이제 내 인생의 걸림돌처럼 이래라 저래라 할 사람도 사라지는 거 아니겠어? 아이 그러니까 당신이 이제 그만 방 빼고 나가주었으면 좋겠다 이 말이야. 이 사람이야말로 그동안 나에게 힘이 되어주고 의지가 되어주었던 여자다 이거지. 당신이랑 이제 이혼하고 싶어. 당신이랑 애초에 결혼한 것도 우리 아버지 때문이었지 내 의지는 아니었잖아. 이혼 도장 순순히 찍어줄 거 아니면 소송이라도 걸 거야. 뻔뻔하게 그 여자의 손을 잡고 말을 하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럴 거면 나한테 임신하라는 이야기는 왜 한 거니? 아이 낳고 나랑 오순도순 우리 가정 꾸리면서 행복하게 살자고 한 게 누군데 이제 와서 나한테 방을 빼라고? 당신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고 있는 거야.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우리 엄마가 이렇게 빨리 죽을 줄은 몰랐지. 재산 받으면 헤어지자고 하려고 했는데 시기가 이렇게 맞물릴 줄 알았겠냐. 아유 이럴 줄 알았으면 1년만 더 참았지. 걸림돌 없이 이혼하게. 그러니까 저와 내 뱃속에 있는 아이는 그저 재산을 받기 위한 도구였던 겁니다. 살아생전에 시아버지가 그랬다네요. 우리 남편 할 줄 아는 거 하나 없는 바보니까 마누라라도 똑똑한 마누라 얻어야 한다면서 저랑 무조건 결혼하라고 했대요. 결혼하면 재산 좀 떼주나 싶어서 저랑 결혼한 거라고. 저를 사랑한 게 아니라대요. 그 사실을 그 여자 앞에서 친척들 앞에서 시어머니의 지인들 앞에서 하고 있는데 쪽팔려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발인 날 온 손님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하는데 정말로 숨고 싶더라고요. 남편 새끼는 지치지도 않고 쪽팔린 것도 모르는 건지 거기서 당당하게 불륜 사실을 고백하는 거 있죠? 정말 시부모님께서 왜 남편을 두고 눈 감는 걸 그리 두려워하셨던 건지 뼈저리게 깨닫게 되더라고요. 나중에 이야기하자. 당신 지금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불륜 사실 고백하는 거 그거 멍청한 짓이야. 나랑 이혼하겠다고 했으면서 책 잡힐 증거를 온데다 뿌리는 거라고. 나중은 무슨 나중이야. 지금 이야기해. 당장 셋불도 당김에 빼랬다고. 아 나 이 여자랑 당장 오늘부터 함께 살고 싶어. 당장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달라고. 너는 눈에 보이는 게 없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땡깡이야. 이혼 못 해준다고. 내가 더럽고 치사해서 절대로 이혼 못 해줘. 내가 평생 네 옆자리에 떡하니 버티고 있을 거야. 아이도 가진 마당에 내가 그걸 왜 못하겠어? 소송? 그게 쉬운 일인 줄 알아? 그래 어디 한번 소송해봐. 저도 눈깔이 돌아서 어디 한번 해보라고 큰 소리 떵떵 치니까 우리 시아버지의 절친이라던 그 변호사님이 발인이라고 오셨거든요. 남편이 그 변호사님에게 쪼르르 가더니만 뻔뻔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씨, 제 이혼 소송 좀 맡아주시겠어요? 제가 재산 다 물려받을 거니까 수임료는 섭섭지 않게 드릴게요. 아, 저 진짜 이혼해야 된다고요. 어디 지금 조강지처를 병수발 뜨게 만들어 놓고 그 고생을 다하게 만들어 놓고 지엠이 죽은 장례식장에 상간녀를 데리고 온 주제에 이혼 소송을 걸겠다고 말을 해. 그건 생각이 없는 어린아이도 안 할 짓이다. 내가 자네 변호를 왜 만나? 이기지 못할 싸움에는 도박을 하는 게 아니야. 거 며느리양 이리 오시게. 내가 변호를 맡아줄 테니까 저 모자란 놈이 소송을 걸겠다 하면 그러라고 큰소리 똥똥 치시게. 남편에게는 한 소리 하시더니 저한테 변호를 맡아주시겠다고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남편은 예상치 못한 일에 당황하고 저는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바로 제가 감사합니다 하고는 남편에게 말을 했죠. 아주 당당한 얼굴로요. 내 이혼 변호사도 소개해 줄게. 여기 잘 아시는 분이지? 앞으로는 내 변호를 맡아주실 거니까 너도 어디 한번 준비 잘해봐. 당신이 유책 배우자인데 뭘 어떻게 준비할지 나도 궁금하네. 아니, 이런 법이 어딨어?
내가 진짜 아주 다 뒤집어 놓고 깽판이라도 치든가 해야지. 우리 가족이 그동안 맡긴 의뢰가 몇 갠데 우리 가족도 아닌 저 여자 편을 들 수 있어요, 아저씨?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진짜 그러지 말라고요. 남편이 난리를 치는데 변호사님이 갑자기 유언장을 읽겠습니다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아우, 저는 깜짝 놀랐죠. 변호사님이 유언장을 꺼내는데 저랑 남편 다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죽기 전에 유언장을 남겼을 거라고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었으니까요. 처음부터 아들 바라기였던 시어머니가 남긴 유언장이라니 안 봐도 뻔할 내용이었지만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차분해지더라고요. 우리 친정 부모님 저를 바보처럼 생각할 게 뻔했지만 내가 기댈 곳이 이제는 친정밖에 남아있지 않았으니까 면목 없어도 남편이 재산 다 가지고 가고 이혼까지 당하게 되면 친정에 뭐라고 말을 하고 들어가야 할까 그 생각을 하느라 유언장을 읽는 변호사님의 말에는 귀에도 들어오지 않았죠. 그런데 딱 내리에 꽂히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인이 남기신 재산 전부는 태어날 저손주에게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순간 머릿속에 멍해지면서 변호사님의 얼굴을 바라보았죠. 시어머니가 남긴 유언장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변호사님께서 끝까지 줄줄 읽는데 글쎄 모든 재산을 제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주겠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남편은 노발대발 난리가 날 수밖에 없었죠. 이게 말이나 돼? 어떻게 자식인 나를 건너뛸 수가 있어? 그것도 뱃속에 있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애한테 재산 전부를 주겠다고? 그거야말로 전현한테 다 주겠다는 소리랑 뭐가 달라? 소송이라도 걸어서 빼앗아올 거야. 어떻게 자식인 나를 두고. 이거 내 지분도 있다고. 그런데 이미 장치를 몇 가지 해두신 겁니다. 시어머니가 저에게 태아보험을 들어주셨었는데 그 보험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20살이 될 경우에 만기 보험 적용으로 보험금을 탈 수 있게 해두시고 미리 세금 문제를 생각해서 그 부분도 변호사를 통해 정리를 해두신 것이었어요. 거기다가 일부러 남편에게는 융자금이 남아있는 시어머니가 살던 아파트 한 채를 남기셨고 나머지 현금 재산 전부를 뱃속에 있는 우리 아이에게 넘겨두신 거죠. 남편은 발만 동동 구르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가슴만 퍽퍽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강지철을 버리면 이 꼴을 면치 못하는 거다. 그동안 네가 바람 피우고 있는 거 재수 씨가 몰랐을 줄 알았어. 하나뿐인 아들이 다른 여자랑 시시덕거리는데 얼마나 황당하셨겠냐. 조강지처는 매일같이 와서 병수발 들고 있는데 지 아들 내미는 어쩌다 한 번 와서는 잠든 거 보고 상간녀랑 줄기차게 통화하고 애정 표현하고 있는데 속이 나만 하셨겠어. 잠든 척하고 무슨 말을 하려나 가만히 있었더니만 상간녀랑 통화를 하는 걸 보고 기가 막히다면서 유언장도 수정하신 거다.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시모께서는 변호사를 불러서 유언장을 다시 정리하고 상속 재산을 옮기신 거였어요. 저런 반푼이한테는 죽어도 못 준다는 게 시어머니의 유언이었다면서 어차피 며느리 없으면 망할 회사 질질 끌고 가다가 어디 한번 대차게 맞아봐야 정신을 차릴 거라고 앞으로 융자금 갚으면서 정신 차리고 살아보라고 했다는 게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변호사님은 저에게 보험 증서를 주면서 그러셨죠. 뱃속에 있는 아이가 20살이 될 때까지는 재수 씨가 남긴 재산으로 아이가 20살이 넘긴 뒤에는 만기보험금으로 충분히 아이 키우고 먹고 살 수 있을 겁니다. 재산이 한두 푼이 아니었으니까 아마 걱정 없이 키울 수 있을 거요. 이혼 관련해서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따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시죠. 저는 그 보험 증서를 받아들고 그동안 시어머니에게 더 잘해주지 못한 미안한 감정, 고마운 감정이 뒤섞여서 엉엉 울었는데 남편 새끼는 열이 받았는지 그 보험 증서를 박박 찢어버리더라고요. 그럼 뭐 하겠어요. 이건 다시 뽑으면 그만인 것인데. 인간적으로 네가 한 것도 없는데 그 돈을 다 꿀꺽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어차피 네 아이 네가 키우려고 했었으면서 그 큰 재산이 뭐가 필요해? 애 키울 돈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나랑 나누자. 융자금 남은 저 아파트는 쓸모도 없다고. 나누자고. 뭐야? 자기 이제 개털이야? 아니 현금 재산 어마어마하다고 나한테 집도 사주고 차도 사준다더니 그 약속 못 지키는 거야? 야야, 지금 내가 먹고 죽을 돈도 없는데 너한테 집 사주고 차 사주게 생겼어? 어이씨, 짜증나 죽겠네.
장례식장은요, 그 둘의 말도 안 되는 다툼으로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죠. 그 와중에 친척들이며 남편 회사 직원들이며 할 거 없이 전부 남편한테 손가락질하고 난리가 났고요. 발인 시간이 다 되어서 화장터로 옮겨가야 하는데 남편은 상견녀랑 싸우느라 시간도 못 보는 듯 했어요. 변호사님은 한숨을 쉬고 있는 저에게 다가오셔서는 이혼 절차까지 완벽하게 밟아주겠다고 하셨고 우리 부모님까지 변호사님께 감사하다 인사를 전했습니다. 내가 예전에 듣자 하니 며느님이 법대를 졸업했다 들었는데 지금이라도 로스쿨 과정 밟아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나이 36살이 많은 나이는 아닌데. 장례가 다 끝나고 난 뒤에도 돈 좀 달라고 친정집으로 찾아오는 남편을 매번 경찰에 불러서 쫓아냈고 이혼 소송하는 과정에 저는 아이도 출산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 없이 낳아야 한다는 게 서럽기도 했지만 저희 가족들이 지켜주었고 많은 사람들이 응원을 해주었어요. 출산 후 법원에서는 당연히 양육권, 친권 모두 저에게 주었고요. 저는 이혼을 못하겠다고 말을 바꾼 남편에게 소송을 통해서 이혼을 하겠다고 전달하고 성공적으로 재산을 지켜내면서 이혼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고요. 지금은 로스쿨 입학 준비를 하기 위해 영어 시험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그래도 법대 출신이니까 공부 조금만 하면 잘 따라갈 수 있겠지 하고 스스로 다독이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확실히 안 하던 공부를 하려니까 머리가 굳었는지 어렵기는 하네요. 앞으로 딱 1년 만에 공부해서 로스쿨 입학하고 변호사 될 준비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아이도 키우고 해야 하니까 1년 이상은 도전해보지 않으려고요. 그래도 왠지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 저의 착각일까요? 나이 40을 넘겨도 제 인생 반도 안 살아온 거니까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할 수 있는 일이 있겠죠. 천천히 찾아보려고 합니다. 제 인생 이제 2번째 막이 시작되었으니까요.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고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